지구로 되돌아온다. 인간의 문명, 문화, 발전이나 변화 등등 모든 가능성은 지구 생물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마지막 후자라는 것은 뒤집혀진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즉 정신력을 축으로 창조한 창조 진화 논리가 접목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 인간이 뒤집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누굽니까? 마크스 셀레의 우주에서 인간이 취한 책이고요. 이게 이제 그 대아리 사례당의 비슷한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아주 완전히 해제를 해놓은 이성의 기능인데, 이런 책들이 읽으면 이렇게 인간 아주 뒤집혀진 존재다, 이런 걸 말하는 그 책들이에요. 논리가 접목되었다는 것은 논리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분명히 보기 위해서 우리는 축으로 된 바둑을 두면 된다. 이 축으로 된 바둑은 쭉 한 가지 논리로 쭉 바둑을 두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딴에는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딴에는 이 논리가 접목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시했냐면은 앞으로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그 지구 생태의 마지막 포시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개체 수가 늘어나면은 자연이 줄어들고, 자연이 필요 이상 줄어들면은 인간이 자연이 먹이지 않습니까? 그 먹이가 없으니까 인간의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그 인간의 개체수가 어느 만큼 줄어들면 다시 자연이 또 풍요로워지고, 자연이 풍요로워지면 인간 개체수가 다시 또 늘어나고, 이런 진화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이 점차적으로 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산에서 보듯이 바둑을 치고 둔다는 것은 하나는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면 다 따내고 다시 두게 된다. 따내는 것은 논리 접목에 다시 두게 되면 논리 반복이다. 논리 구조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바둑판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지구 생태계에 있는 모기살이 조음박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그 대각선 연결된 거꾸로 된 정삼각형을 그려야 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전복된 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게 밑에 거는 실제 그 지구 생태계 먹이사슬이고, 이 위에 거는 정신의 먹이사슬이에요. 정신의 먹이사슬. 정신의 진화를 도용한 겁니다. 이게 이 정신의 진화, 이 인간이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인간의 정신이 가장 활달하니까 그 맨 밑에 미생물이나 흙이나 이거 무기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 쭉 가면서 이렇게 정신이 차츰차츰 활성화되는 거죠. 이 두 개 마주보는 정상병 안에 앞에 있는 먹이사슬 그대로 넣어보라. 그러니까 앞에 그 먹이사슬을 그대로 넣어보면은 인간이 뒤집힌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들로부터 깨달아지는 것은 인간이 먹이사슬을 만약 보고 싶지 않은 사실로부터 인간의 사명과 운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생태의 먹이사슬, 모든 것을 먹는 먹이사슬이 마지막 포식자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운명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논리적인 존재다. 이 논리의 한계가 세계 한계이다. 인간이 세계 한계이다. 우리는 인간의 문화예술 활동은 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신없는 물질이 없다는 그 법칙에 의하여 정신 그 자체로는 표현이 안 되고, 그렇죠. 우리는 정신 자체로 정신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 그 정신을 표현하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예술 작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드는 거고, 반드시 물질을 통해만 하는 것이다. 물질이고 자연이다. 따라서 인간의 문화예술 활동은 자연에 대하여 인간의 생물적인 보신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잠식시키는 것은 우리 그 생물적인 본신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생물적인 본신은 제일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 생물적인 본신이 자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뒤집힌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구 자연과 일체화를 보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를 충실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신동엽도 수필이 엉뚱한 이론에서 식물의 광합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게 그 신동엽 선생이 창세기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 시나 사문을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양 광선이었다면 다른 지구상 모든 생물과 똑같이 인종도 삶이하는 것과 개나 원숭이나 새가 새끼를 버티려 놓고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손을 낳고 죽어서 흙이 되고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때
동물로부터 인간을 엄연히 구별하는 주장의 타당성도 일상할 수 없다.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게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이 선생님이 아주 고질적인 생태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예? 인용으로 태양광선은 분명히 창세의 관명체이다. 식물로 강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선을 받아 식물이 에너지를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최초로 공급한다. 태양광선이 없다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따라서 지구상 모든 생물과 인종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선생님의 그 시나 사무보면 창세기에 대한 영향이 너무나 광범해요. 창세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류할 것은 인간의 모든 존재가 다 창조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가 됐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진화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진화가 하등한 존재로부터 시작하여 고등한 존재 인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한다. 창세기도 흡성 미생물을 시작으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고등한 존재인 인간을 먹이사슬을 따라가며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맨 나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에 앞서 창조된 모든 존재를 먹는 마지막 포식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마지막 포식자이다. 절묘한 것은 모든 존재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포식자인 인간의 그 먹을 것을 채식으로 한정해요. 정의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인간은 먹을 것을 채식으로 한정하는 구조, 여기 지금 밑에 제시가 되어 있죠. 이 정말 창세기들이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이게 식물이 가장 보신력이 왕성하고 최초의 에너지를 먹을 수 있는 상태 보고하니까 그 채식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채식을 권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구를 치면 살 필요 없고 지구가 엄청 맑아집니다. 응? 이거 읽어보시고 남자와 여자는 양과 음이다. 이 양과 음이 서로 존재되어 있고 짝이다. 결국 골자가 음이 아니다. 라이브니츠는 주 기울을 보고 이주를 권했다고 한다. 점점은 음이고 끊기지 않은 하나는 양이다. 음이 양, 양이 일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이 우주는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음과 양에 의하여 우주는 낮고 기르며 자신을 보살핀다. 우주는 자신의 전체를 위하여 음과 양이면 충분하다. 현대 몸의 첨단 컴퓨터는 이진수 체계, 이 라이프리치가 구하는 이진수로 지금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죠. 충분하다. 다른 지수도 가능하긴 하나, 예를 들어 10인수 체계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컴퓨터 자체의 운영체제 때문에 복잡함이 증가하여 매우 비능적으로 된다고 한다. 자신의 복잡한 시스템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상징인 컴퓨터는 바로 우주 원리를 본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주는 모양과 양. 그 컴퓨터 세계는 완전히 우리하고는 그저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은 관계가 있기도 그 상당히 우리가 독립된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음양 이진수로 운영된다는 건 시한 바가 굉장히 큰 거죠. 여기에 또 도덕경의 6장을 제시했는데 이 도덕경 6장은 도덕경에서 마지막으로 도의 본질을 말하는 6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본 문화사 대기를 읽으면 내가 생각한 것은 인간의 성으로부터 예술과 문화가 문명에 나왔다. 그러나 인간에게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인간은 지구 생태계의 마지막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 개체 수가 많으면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깰 것이다. 그러나 그 본성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 없다면 소멸 도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진화가 굉장히 그 진화도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동과 같이. 인간의 성욕은 사실 인간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종공문화리를 통해 신덕이 말하고 하는 바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한다. 신덕의 시에는 문명과 문화에 대한 경계하는 태도가 시종일관한다. 한편 성에 대한 표현은 성에 대한 찬양이 강하다. 성과 함께 노동에 대한 찬양도 보이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신덕의 타고난 생체유란 것이 밝혀진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까닭은 생식을 위해서이다. 이게 엉뚱한 이론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다지 인간도 역시나 동물자 번식만을 유일한 생활의 목적으로 대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앞으로 돌리면 모든 동물 생활의 절대적 목적은 오직 번식에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을 위하여 성욕은 유일한 책을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용문 다음 선생보다 조금 더 자세히 않다. 하나님이 자기 전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 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실상 같은 뜻이죠. 이거 신동엽 선생이 하신 말이. 그다음에 이게 창세기와 인간 노동을 냈는데, 창세기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자연의 진화와 일치한다고 했죠. 근데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게 앞에 그 지구 생태계 먹이 사슬하고 이 인간의 노동이에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자연이 먼저 창조해 가서 인간이 맨 나중에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앞에 창조된 자연을 노동을 하면서 인간의 인식이 싹트고 그 인식이 발전하면서 신을 배신하고 버리는 그 과정 그대로 진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신현상학을 제가 직접 파고들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마르크스 경제학 철학 추구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에 의해서 산출되는 자연꽃, 인간 생산물이 갖는 인간성은 그것들이 추상적인 정신의 산물이요. 따라서 정신의 계기요, 사유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정신형상학은 인피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신비하는 비판이다. 그러나 비락 인간이 단지 정신적인 형태로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신형상학은 인간의 소외를 고집한다는 점에서 정신형학 속에는 비판의 모든 요소들이 감춰져 있으며 회의를 좀 훨씬 능가하는 정도로 이러한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고 조작되어 있다. 이게 철학 수가에서 마르크스가 행하는 세계 정신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저 안에 간 인간의 추상적인 사유 생산물들이 곧 추상적 정신의 산물이며 자연을 자신의 추상에 따라 강화한 그것이 곧 정신의 계기라는 것이다. 제가 이거 해석하는 거죠. 육체노동이 곧 인간 정신의 계기인데, 세계에 말하는 노동은 철학으로 정신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을 만들어진 것은 자연의 추상을 가하는 인간의 몸 노동이라는 것이다. 철학은 정신이 생기고 나서야 가능하다. 세계는 육체노동을 정신노동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자기 자신을 신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신형상학, 운동하고 생산하는 원리로서의 부정성의 병칙법의 위대함과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이것이다. 해결은 인간의 자기 생산을 하는 과정으로서 대성을 대립하로서 위와의 지향으로 봐간다. 그러므로 해결은 노동의 본질을 파고 있으며 대상적인 인간, 본 현실적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을 그 자신의 노동의 결과로서 봐간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해결 정신력에 대한 비판을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해결은 정신 현상학에서 정신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정신이 생겨나서 가능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예, 그런데 인간의 정신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육체노동이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육체노동, 그런 얘기죠. 해결의 근대 정치 경제학자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정신형상학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깜짝같이 정신노동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정신형상학이라는 것이다. 이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해결은 자신의 철학하기를 노동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정적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 면을 결과가 정신형상이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해결을 분석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하면 재밌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마르크스 해결의 분석을 놓치면 창세기에서 신은 언어를 통해 창조하고, 이 창세기 신을 언어를 통해 창조하자는 명제를 통해 창조하고, 해결은 이러한 신 창조를 정신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무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해결이 진실을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한데 이렇게 추측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재 기독교 창조론자들은 하나같이 신이 물리전 이 세계를 직접 창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한 3가지로 써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분명한 창세기 입장에서 신은 언어를 통하여 이 명제를 통해 창조했다는 것이며, 창조한 것은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형식들이라는 것이다. 이 형식들로부터 형식들의 상호 관계는 법칙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법칙에서 인간한테 말을 하는 거죠. 신동엽이 노동을 말할 때 주로 농사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농사만 짓고 원시 사회에 머물러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무슨 지구 온난화도 없을 거고 피해나 착취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발전 법칙이 어긋나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느님께서 하늘 내신 건 농사지고 내신 건데 농사짓지 아니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양마보다 낫게 없지 아닌가. 이외에도 농산인을 표현한 것은 많다. 그런데 이는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창조한 것은 농사의 대상인 자연이라는 사실의 근간의 표현이다.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은 자신의 피조물을 갖고 다스릴 보편타당한 인간, 노동하는 인간이지 기독교 사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실입니다, 이게. 노동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노동이 없으면은 인간 사회가 유지가 안 되죠. 자, 지금 에덴 동산에서 별 얘기했는데요. 그 성경의 창세기 2장 전체가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지구가 아닌 제3장소나 그런 것을 지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구를 지시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1장 전체가 지구 생태계라는 것으로 명백하다. 에덴 동산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네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땅이다. 강이 흐른다는 것은 기름진 땅, 농사에 짓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곳에 사람을 끌어와 경작하며 한 것이다. 신동 여부 말로는 경경이다. 네. 그다음에 창조주 여호와가 직접 자신의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 성경을 한번 이 성경을 좀 여러분 읽으세요. 이거 다른 책 읽는 이유보다 뭐 성경을 우선적으로 읽으라 저는 기독교인이 전혀 아닌데 그걸 보내드리고 싶어요. 창조주 여호와가 직접 자신의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간이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노동의 대상인 사물들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된 것이다. 신학적인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른 그 대상에는 하나님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건 그 아주 심각한 그 집합론이 존재론적인 그 핵심 집합론이 되는 건데 이건 다른 그 문서에 있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물을 데이터화하는 것으로서 사물에 붙이는 이름이 메타가 되고 사물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그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에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메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법칙입니다.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신을 대상화하게 한 것이다. 이건 제가 신학적 해석을 조금 덮는 겁니다. 아담이 이제 그 여성을 창조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뼈중의 뼈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었은 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름을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의 일치로다. 뼈중의 뼈 살중의 살이라는 표현은 이 아내를 차하는 최고 표현이다. 지금은 이게 정말 그 아내를 차하는 최고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다른 이걸 참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고. 남자가 자식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표현은 모계 사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 최초사회가 모계 사회였거든요. 모계 사회. 문화 문명이 없고 인간의 수감이 없는 세상. 인간의 자식이 싹트지 않았기 때문에 알몸으로 사는 세상이 에덴이고 신동엽이 천진난만하게도 신랑과 신부가 그것까지 다 내놓고 알몸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중립의 초리층 세상이고 에덴 동산이다. 인간에게 아직 자식이 싹트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리라. 신적이 알몸 이겁니다. 인용은 3장 6, 7절에는 여자가 먼저 금단 염례를 따서 남자에게 주어 먹게 한다. 그리야 남자가 자식을 가지게 되어 서로 알몸을 알아보고 자신을 상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 때문에 우리 남자는 인간이 된 거예요. 하와 때문에. 하와가 그 인식의 열매를 따주지 않았다면 그걸 먹지 않았다면 우리 남자는 인간이 영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식을 있기 때문에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금단의 열매, 인식의 나무 열매를 먹자 두 사람 눈이 밝아진다. 우리가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금단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이미 벗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창조자는 모든 피조물을 알모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신동이 말하는 알모는 바로 이 알모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알면을 먹고 나서 비로소 두 사람은 자신들이 벗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채말로 하여 앞을 가리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입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부정하는 거죠. 알몸을 부정하는 거죠. 신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고. 신동의 표현으로 껍데기는 바로 이 껍데기입니다. 이게 무슨 그 정치 상황이나 그런 거 결핍시켜보다 바로 이 껍데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갔다가는
우리가 무기도 그 오수 연장선에 있는 게 무기도, 예? 무기도 쏴죽이는 무기도 우리 오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무장한 거예요. 그들은 뒤에서 사지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그새 알게 된 것이다. 암에 대한 암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 암에 대한 암을 아는 것과 암을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 다른 거죠. 아는 거. 실제로 인간은 이게 암에 대한 암을 아는 게 인간의 자의식인데 실제로 인간의 자신을 성숙하는 성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얘기다. 자, 성경이 또 실제 진화와 일치하는 한 면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원인이들은 자라면서 자신 안에 성숙한 그 성을 인식하면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성경이 정확하게 자연의 진화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좁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그러한 특권이 부러워 우선 아기나 어린이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성을 결정하는 어린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신동엽 시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랑은 성경의 것과 동일하다. 해오란 주인을 가로막아 어린이 머리 쓰다듬며 그 자리 흙바닥에 무릎 꿇었다. 그리고 선홍이에게 말했다. 이 어린 분도 하느님이세요. 소원이 받으세요. 자, 어린 나이 하늘을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구절이거든요. 그 니체도 초인에서 어린이를 말했는데 왜 어린이를 초인을 해서 어린이는 비논리적인 존재, 비논리적이란 말이야. 어린이는 논리가 없어요. 지금 무슨 영성의 시대니 화엄사당이 해가지고 카프라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비논리적으로 마음을 쓰면 살아야 된다 이거라고요. 왜? 사랑이나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니까. 그 하나님도 몸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비논리적인 대상이에요. 그 기독교에 하나님이 뭐냐 물으면 영이시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맞는 말이죠. 왜? 하나님 몸이 없는 비논리 존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본달 영접함이니. 자, 앞에서 우리는 이 형식을 논할 때 인간이 논리적인 존재 때문이라고 했다. 논리적인 존재 때문에 우리는 사실 형식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사랑과 행복은 비논리적인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비참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또 이런 말을 하네. 사랑은 비논리적인 것으로 마음쓰는 것이다. 예수가 어린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어린이가 비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깨달은 것은 비트겐슈타인 논리체라는 동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쓸 때 비트겐슈타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왜냐하면 비트겐이 그렇게 쓸 때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모든을 파악하고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다. 오로지 사실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제한된 존재라는 걸 알고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쓴 거죠. 그 비트겐슈타인의 마음은 얼마나 그 인간에 대해서 비참을 느꼈겠는가. 신농여보 이 구절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아, 이거는 또 신농여 여성을 찬양한 구절이죠, 이게. 껍질을 먹게 되면 여성 알면 평화, 여삼. 내가 내 하나님의 사회를 살고 싶어 할 때 불행은 내 반필 허당을 판다. 이거 신등급 선생의 이 시 때문에 아마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신등급 이 구절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성을 사고 판다. 자기보다 가난하고 못나가 하는 사람은 상하지 않는다. 이게 앞에서 말하는 인간이 사실만 인정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게. 네? 우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니까 우리 이렇게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간에 갖춘 사람끼리 만나 사랑하고 한다. 모든 결혼이 매매주의다. 이건 제가 어떤 책에서 있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결혼이 매매주의다. 그것은 그것은 사고 성을 파는 것의 닮아이다. 성을 파고 사는 게 닮아이다. 이렇게 뜨는데, 예. 성을 코야 기거야 교환하는 것이다. 신동의 말을 더 들어보자.
신선도 불키는 여자 그대에는 호소가 세지면 사내들은 전쟁을 장사하는 미치모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리는 토양이여 넌 여다 책감을 읽으는 구저 넌 여다 모든 신을 뿌리는 느림을 너그레 기사에는 대제 넌 여성 여자의 삶. 이게 모든 신을 뿌리는 느림이라는 표현은 앞에 읽었던 도덕경 6장 아마 이거 해석한 것 같아요. 앞에서 신동이 먹고 사는 문제에 소홀했다는 것을 말했는데 걔는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인이 되고자 하는 청년에게 직업을 가지지 말라고 보내는 게 있죠. 어떡한데 왜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것인가? 직업이라는 무엇인가? 누가 어린아이 장난감을 만든다고 하자. 그 장난감 가지고 어린이가 놀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간에 상관이 없다. 그는 다만 공업상의 안전 규정을 지킴하면 된다. 이렇게 직업은 유기체적 관계를 해체하여 사람들을 개별적인 직업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자본주의가 개개인 간의 생존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은 자연을 착취하여 가능한 단 하나의 법칙이다. 이에 대하여 신동엽이 찬양한 노동은 원시사회의 농사일로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 노동이다. 이러한 농업은 직업이 아니다. 노동은 직업이 아닙니다. 노동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천들을 갖고 죽어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투리하면 노동을 자체 직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응? 노동은 해결을 맞다는 인간의 본질이며 노동해결을 따른 인간의 본질이며 자신을 위해하고 그로부터 적자 대자 간의 인식을 정립하는 매개이다. 노동이 없는 인간 사회는 지구 생태계에서 식물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사회는 불가능하다. 자연을 문화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은 직업이 아니다. 자, 지구 생태계 모의 사슬에서 매점이 창조되어 생태계 마지막 포스가 등장했다. 만약에 마지막 포기한 인간이 없이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마지막 포기한 인간이 없이 자연을 손상시키는 잡아먹는 인간이 없이 자연만 있다 한다면 무한정 자연을 오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밭에 작물을 심어놓고 어느 정도로 자라면 수가종 작업을 한다. 또 과일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과일이 열리죠. 가지치기를 해줘야 과일 나무는 과일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연의 호시자가 결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인간이. 예? 해야 그 힘이 더 튼실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전체의 자연도 마찬가지다. 자연을 소비하는 존재가 저절로 무한정 지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연을 소비하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신이 먹이사슬을 통하여 창조한 피치 못할 논리 법칙이며 자연 진화가 먹이사슬을 만들면서 진화한 단 하나의 법칙이다. 그러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는 화폐에 집적되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전쟁이다. 조르조 바티아는 저저 목에서 세계 제1, 2차 대전의 본질을 비등하는 에너지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고찰을 바가 있다. 이 저저 목이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죠. 그러나 전쟁아니 평화를 통하여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문화나 예술로 노예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예술이 이게 지구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술을 지키면 노는 사람들이 당시 양반이었다. 만약 축적된 에너지를 무한 방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그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생태계 모든 존재를 자신을 유지 보호하는 만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2, 3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자기 몸속 안에 비추고 있다. 이것을 생물체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인간이 만든 한계의 틀을 보자. 얘기인데 우리 자신도 모든 생명체가 자기 단 하나의 그 생명체를 유지하는 그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자기 몸 안에 비추려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에너지를 계속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모든 이게 거문이나 달이나 이런 거 보면은 멀리서 보면 수평인데 가까이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높아요. 그렇게 제작을 해요. 왜냐하면 중량이 가해지면 이렇게 내려앉으니까. 이 똑같은 거죠. 트럭도 마찬가지예요. 2톤짜리 제작하면 4톤 정도의 능력을 하게끔 제작을 해요. 그래야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능력이 2톤짜리 딱 맞춰 제작을 했다 그러면 1년 넘어가서 2톤짜리가 아니라 1.1톤짜리가 되어버린다고. 응? 그리고 우리 생명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대상을 포식하는 포식 활동이다. 섹스에서 전쟁까지 외계로 탐사선을 보내는 일까지 그 어느 것 하나가 포식 활동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환경을 포획하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하는 모든 일이 인간의 소시 활동이라는 말이다. 그것이 번영이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을 회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번영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기계 노동이 아닌 몸 노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신동엽 주장이다. 이건 기계 노동을 해가지고 더 자연을 능률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체 에너지를 직접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면은 우리 생체 에너지를 직접 소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축적되는 에너지 양도 적게 된다.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 거대한 다른 기획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기획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외계를 탐사 본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면 그 문명을 추구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세계는 가능성 총체로서 논리공간이다. 예술을 비롯하여 인간의 모든 표현이 형식이다. 지금 여기 형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특히 예술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형식 문제지 내용은 어찌됐든 상관이 없다. 이유는 인간이 논리고 논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형식을 하지 않은 것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인간이 만지고 보고 느끼는 모든 대상이 형식이다. 모든 자연 사물과 만들어낸 모든 사물은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인간이 만든 것은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응? 그래서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 것도 예술이 아닌 것도 따로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술 작품이에요. 근데 뭐 하나가 컵을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은 모든 게 다 예술 작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비표가도 몰라. 실 비표가도 몰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짚고넘어갈 것이다. 김용철 선생의 그만 그래서 인간이 문명으로 인한 환경 파괴, 오염, 공해를 지적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번영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거나 제한적으로 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제가 김종철 선생님 살아있을 때 이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은 지구 생태계 마지막 포시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번영을 논리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타고난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인간의 운명과 삶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사명이요. 가난하지 않게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다. 그 문화예술에 대한 그러니까 신동엽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계심은 작품 도처에 산지한다. 김종철 선생이 그토록 환경파괴 오염 공해에 대해 말할 때 선생은 그러한 글이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 파괴를 하지 말라, 공해 오해 일으키지 말라 하면 그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일 줄 알고, 그리고 그 자체가 실제일 줄 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그런 그 자체를 실제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글 자체를 안 써서 종이를 아끼는 것이 실체적인 생태학적 행동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가 분명히 허울한 것을 알고 쓰는 사람들이 한 5명이 좋게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미를 찾아 나서게 되죠. 시가 허움을 분명히 하고 보면 그러한 언급들이 애로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냉정 태도가 되면 시인은 오로지 미를 노리게 된다. 그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명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판이한 것으로 미와 상실은 추를 수용하여 미를 답보하게 된다. 그러한 미에서는 추함도 아름답다. 그런 시에는 그럴 만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마련이고 논리가 개입하는 만큼 시형식은 분명해진다. 그가 말하는 원소성, 사실성, 기술성에는 자연의 법칙이 진화 법칙이 있는 것이다. 수급자는 그러한 논리를 함축 얻는 표현이다. 신대금은 인간 문명과 문화 발전 과정이 법칙이관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 자신의 죄가 만들어놓은 신이 하는 상전 앞에 인간 자신이 무릎을 꿇고 역자연적인 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세의 말기에 나타나는 단테라는 편지가 나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었으며 후와 그 도를 넘어 러시아 대등 말기에 여기에 반항할 수많은 천재 톨스토이나 고리 같은 문어가 나왔다는 사실도 피할 수 없는 인과유였던 것이다. 자연현상까지 포함한 인류 사회 현상은 유기적 인과율에 기초를 두고 부단히 운동 발전하는 사적 과정의 모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식 속에 반영된 현상이 어떤 사실도 발전하며 관계있는 과정으로 박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상계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든 과학 자체도 필연적으로 합적 법칙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학적 존재 불가능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은 표면적으로 각이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사를 중심으로 사라는 것을 심줄을 지니고 있는데 있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낭독된 구절이 신동엽 선생님의
원수성, 사수성, 규수성을 풀이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예? 논리 법칙을 풀이해놓은 거예요. 신동이 여부 심할기면 그 상상력이 도화되고 상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다음 인용보다 신동이 분명히 논리적 상상을 가지고 있고 논리를 통하여 사물의 질서를 꿰뚫어 보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유는 논리 자체는 하나하나 골든 것이 하나 서로 걸려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에 연결될 다른 일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이것이 유기적 인과율이고 발전하는 과정이 사적 법칙이고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사후 심증인 것이다. 이게 나 그 앞에서 또 그 뭐 낭독을 해드린 그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인류의 사회현상 유기적 인간의 기출도 극단 인간을 발전하는 사적 과정 몸에 띄불가다. 의식적이 반대는 현상이 어떤 사실도 발전해가며 있는 과정. 현상계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든 과학 자체도 필연적으로 사적 법칙을 자연 속에 포함하고 있는 사적 존재. 모든 사원을 표면적으로 가기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일관되는 사라는 심줄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 앞에 인용해서 낭독했던 거네. 사회적 거리두기 질서에 대해 노단 도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적gem을 하고 백성의 수는 지리며 꽃피는 물건을 휘어가지 갖게 하되 그나마도 쓰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무겁게 여기도록 하고 멀리 다니지 못하게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타고 다닐 곳이 없으며 설사 무장된 군대가 있어도 진을 실 곳이 없다. 사람들을 하여금 다시 새끼를 묶어서 글자로 쓰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음식은 맛있게 옷은 부족해 기분 편안하게 풍성스럽게 한다. 이웃말이 서로 바라보이고 닭과 개의 소리를 서로 들어도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 코리아 시국에 그 거리두기를 그대로 본 예상한 것 같아요, 노자가. 응?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빈명 나라가 부자일이나 그 숲속으로 들어가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화 문명이 필연적인 고유적인 간에 있다는 사실이고 앞에서 말한 태양광선에 의하여 축적되는 에너지를 인간은 어떻게든 소비한다. 생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체내에 계속 축적한 사람 병해들이 마련이다. 그렇죠. 우리가 표현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않고 먹거나 봐. 그렇게 계속 먹기만 해봐. 그러면 에너지가 폭발이고 죽어버리죠. 인간은 좌우지간에 리어트를 추가하며 활기차게 살아나면서 남아도는 광 에너지를 소비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이 일하는 예술적 활동은 자연에 대한 찾기를 통하여 가능하고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물적인 번식력으로 되어버린다. 때문에 먹이사슬에서 인간의 생물적인 번식력이 제일 약하다. 이 약한 번식력은 문화예술 활동에 의하여 접목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개체 수는 적어야 생태계의 균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행동협이 강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거 다 읽은 것 같아요. 예. 다 읽었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에서의 어떤 지구 생태계 법칙을 신동엽 씨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펴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 선생님의 토론을 통해서 앞에서 나왔던 말씀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다른 의견도 이렇게 청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동엽 학회는 사실 연구자뿐 아니라 여러 작가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전공의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 선생님은 이렇게 문학 연구자라기보다는 다른 계통에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박종호 선생님께서는 지금 서울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창비에서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라는 책의 신동엽 부분을 집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세진 선생님은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 교수로 계신데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19세기 전반기 카프카스 전쟁과 이슬람 요소 연구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박종호 선생님부터 이렇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혹시 제가 화면 파일이 카톡창에 올렸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는 아까 제가 4개를 올렸더니 안 올라가서요.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지금 띄워놓은 게 보이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일단 최종 선생님 화면을 안 약간 보여요. 화면을 꺼주셔야겠는데요. 저기 최종철 선생님 화면 꺼야 돼요. 종춘이 형 화면 나가세요. 가운데를 지금 가운데에서 화면 공유 정지를 누르셔야 돼요. 위에 있습니다, 형님. 위에 파란 이거 거. 저 핸드폰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컴퓨터 화면 커서 정지에. 가운데 보시면 그치 더 올라가세요. 더 화살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세요. 그러면 공유 중지가 나와요. 그거 끄셔야지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 중지. 네, 끄세요. 공유 중지 이거 빨간 거. 예, 됐어요. 예. 응. 잘하신다. 아유, 잘하신다, 우리 종천 형님. 그러면 선생님 제 화면엔 지금 제 화면이 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잘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박종우입니다. 예. 최종천 선생님 이 원고를 읽고 우선 읽느라고 엄청 제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짧게 제가 읽은 대로 제가 이해한 만큼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종천 선생님 이 글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도덕경 또 아리스토텔레스 하여튼 동서양의 헤겔까지 모든 사상가들이 거의 다 나오는 이야기를 써주셔서요.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주로 학생들과 같이 읽어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좋아하는 신동엽 시인의 시를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생각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읽기에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정리한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신동엽 시인을 타고난 생태주의자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쪽에서 보면 인간 본연인 것의 성과 노동에 대한 찬양, 성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문명, 문화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신동엽 시에 나와 있고 이것은 아예 타고난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 함께 노동에 대한 찬양을 보이는데 신동엽 시에서 결정적으로 이것이 타고난 생태주의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가장 제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가장 놀라운 점인데요. 17쪽부터 쭉 논의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에덴 동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해한 대로면 20쪽의 19번째 줄에 가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에덴 동산은 신동엽 시인이 말하는 전경인이고 그리고 그것은 중립의 세상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같다고 저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신동엽 시인을 아주 근원적이면서도 아주 창세기와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28쪽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몸노동만을 하면서 원시사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성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런 세계는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한 점에서 신동엽의 시가 아주 그 생태주의가 근원적이고 동시에 완고하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와 일치하는 거고 바로 이때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상이 다 구현된 세계로 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태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도 이 부분이라서 28쪽에서 최종천 선생님이 생태주의는 전체를 보는 세계관이고 그래서
이 신동엽의 생태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구성원의 하나고 따라서 그 전체 어딘가에 인간이 놓여 있는가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자각의 자리에 놓여 있고 신동엽 시가 그 다음에 그 시의 상당수가 보편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취한 이 단순 명쾌함에 그 넓은 보편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동엽의 시를 선생님은 생태주의적인 시쓰기라고 본다라고 저는 그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을 짧게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생태주의 혹은 생태주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문학 사전을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요. 그 100년의 문학용어 사전을 보니까 생태문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생태문학, 그래서 여기는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성찰하고 나아가서 환경 친화적인 세계를 꿈꾸는 문학을 지칭한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문명과 자연은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이런 걸 탐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문학, 뭐 생명주의 문학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문명과 자연의 어떤 연관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탐구했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 신동엽 시인이 그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말고도 더 많은 시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동엽 시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생태주의의 면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생태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태주의자라는 말을 신동엽에게 딱 붙일 때 다른 어떤 위험은 좀 없는 것일까 이런 면에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네, 그냥 짧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저는 선생님의 의견이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이 신동엽 시인의 시를 도가적 상상력에 머물고 있다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비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꼭 답을 못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선생님이 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김종철 선생님도 오늘의 문명의 근원인 인간 본연의 그 자유롭고 소박한 흑의 문화를 일깨우고 기존의 문명을 넘어서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시에서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것은 그 최영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다가 그러다 보면 시의 내용에만 집착하는 시 읽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시 읽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김종철 선생님이 그 도가적 상상력을 도가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너무 좁혀놨다라고 보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어쩌면 최종철 선생님이 보신 것처럼 김종철 선생님도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잠깐 들어서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진짜 질문입니다. 이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좀 전에 강의하시면서도 그냥 너무 급히 넘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신동엽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가 무모한 문명을 경계하는 것으로 읽으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화 문명이 필연적이든 고의적이든 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든 소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은 그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소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간의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신동엽 시인이 생각한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과했다라는 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충분히 못해서 조금 시간이 된다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최룡정 선생님 이 글을 읽으면서 신동엽 씨를 다시 꼼꼼히 더 많이 읽어야겠다. 그리고 소개해 주신 여러 책들도 더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세 번째 질문 말씀이죠. 네, 선생님. 예, 세 번째 질문. 이런 게 신도 선생님의 그 엉뚱한 일을 읽어보면은 그 인간의 그 번식, 그래서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이게 그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개수가 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아, 어쨌든 간에 신동규 선생님의 그 엉뚱한 이론에서는 그게 간과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신동규 선생님은 그 굉장히 인간의 번식을 말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근데 인간이 그렇게 번식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문화예술 활동 때문이다. 네. 이것까지는 신동규 선생님이 아마 체크를 못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에 그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시의 형식과 내용 문제인데요. 신동엽 선생님의 시를 그 내용만 읽으면은 그 내용에 무슨 자연 환경 파괴나 오염이나 공해를 표현한 구체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을 보고 김종철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신동엽 선생님의 내용을 본 게 아니라 신동엽 선생님의 시의 형식을 보고 그 형식을 보니 생태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내용과 형식 차이죠. 네, 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동엽 선생님의 시의 내용에도 이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신동엽 선생님의 타고난 생태주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의 그 시 편집에 페이지 178페이지를 보면요. 네. 178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고시 공부한다는 건 출세하기 위한 것, 출세한다는 건 피를 빨아먹는 자리, 놀고 먹는 자리, 백성의 피기름 솟는 흙과나 자리 차지하는 것, 피라미드처럼 정성을 향해 배설길로 기어오른다. 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자본주의사에서 살면서 누구나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그런 건 누구나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동엽 선생이 이것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출세지향적인 성공하기 열심히 세상을 살려고 하고 여기 피라미드라는 구체적인 논리적인 구체적인 물체가 나오잖아요. 피라미드. 이 신동엽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피라미드가 인간 사회의 피라미드거든요. 인간 사회에도 생태계로 되어 있고 피라미드가 있어요. 모기 사진인데 그게 바로 계급입니다. 근데 신동엽 선생님 이 시에서 계급 상승하는 거를 이렇게 타들하고 계신다고. 아니 근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다 이렇게 자기의 안락을 구사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계급 상승하고 싶고 인지 상승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신동엽 선생님이 이렇게 피 빨아먹는 자리니 뭐니 자신의 등짝을 발로하고 자신의 얼굴도 쥐떠가면서 하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이게 신동엽 선생님이 아주 그냥 궁극적인 앙부한 생태주의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그냥 이건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형식을 통해서 아니라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형식을 볼 때는 거기에 여기 이 말고 다른 그 짧은 시를 볼 때 그냥 부가적인 상상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자연 환경 파괴나 오염 공해를 지적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없으니까 중별 선생님 그래서 도가적 상상을 하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볼 때는 중별 선생님 그 내용을 읽은 것이고 나는 형식을 읽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신동엽 선생님 관계하는 형식을 통해서 볼 때 그게 바로 생태주의시다. 제가 그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시는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화면 공유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좀 읽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농구에 대해 토론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동엽 선생님의 시에 대해 문외한 이유로 토론 내용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농구의 핵심 내용, 또 일련의 개인적 코멘트,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신동엽의 시와 창세기를 연관시켜 시 형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 형식을 언급하면서 고대 아테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설명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의 탁월한 이론, 즉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한데 시는 보편적이다. 또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에 대해 개별성으로 말하는 것은 역사는 히스토리에, 즉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해석 논리가 있어서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보편성으로 인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해석학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는 역사보다 더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해석에 동의합니다. 최지천 선생님은 신동엽의 시는 비교적 형식미가 뚜렷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형식을 하지 않은 것에는 다할 수가 없다. 오로지 형식을 통하여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산의 언덕에와 육의 행렬 시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확언하는 결로로는 신동엽 시에서 단순성이 성취되고 이는 시의 형식을 분명하게 하고 극치를 이루는 데 주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시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의 모든 표현이 형식이고 내용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도 형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사실을 공동체에 알려서 그 형식을 공유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실상 마태복음 19장은 형식 공유보다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이 원래 성경적 해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동체에는 이혼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이 사실이 하나님의 율법적 기준과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 자체가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해석이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언급하는 낯설게 하기처럼 내용보다는 형식에 더 치우치는 점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의 형식과 지구 생태계를 연결해 해석하고 있는데 지구상의 성적인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자연이며 자연은 성 그 자체이다. 인간의 삶은 성과 노동, 사랑하기와 일하기가 전부이다는 표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에서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특히 이전보다 인간의 삶에 대한 다양한 통합성을 지니면서 복합적 중층적 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구 생태계를 자연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인간의 삶이 성과 노동, 사랑하기, 일하기가 전부로 규정하는 것에는 담론의 근거가 더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장입니다. 지구의 생태계. 2장에서 선생님은 신동엽 시인의 시인 정신론을 인용합니다. 필자는 신동엽만큼 성서 영향을 입은 시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외엔 드물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신동엽 시인과 선생님께서는 성서 영향을 했는데 신동엽 시인께서 성서 영향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의 나의 밥그릇이 빛난다 이 책을 바로 이거 토론하면서 제가 신청해서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종천 시인의 시를 아주 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장에서 신동엽의 생태주의를 창세기 1장과 연관하여 설명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즉 성경의 생태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신동엽도 수필 엉뚱한 이론에서 식물의 광합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언급하고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그 중에서도 광합성의 중요성을 대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 특징적 언급 중에 인간이 지구 생태계 먹이 사슬에서 마지막 포식자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인간의 먹거리를 채식으로 규정하는 정언 명령이 있다는 것인데 선생님은 이를 코로나 사건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신동엽의 정보문화사 대역에 대한 평을 통해 건강을 서사시보다는 서정시로 읽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금강에서 서사의 구성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생태주의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선생님은 단정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성으로부터 예술과 문화 문명이 나왔으며 신동엽에게서 성과 함께 노동에 대한 참량이 보이는 것은 시인이 타고난 생태주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 1장 28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성경적 해석으로는 문화명령으로 기독교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를 인간의 번식과 성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세계와 인류에 있어서 문화와 문명의 창출로 인식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4장입니다. 선생님께서 4장에서 해겔 철학의 인용, 인간의 정신을 만들어주는 요소를 몸노동으로 정의합니다. 또다시 창세기를 언급하고 신은 언어를 통하여 창조하고 해겔은 신의 창조를 정신노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지구 생태계임을 강조합니다. 신동엽 시인은 이를 정경인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신동엽 시인이 에덴 동산을 중립의 세상으로 보았다고 언급합니다. 4장은 토론자에게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자주 나왔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역사가 노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인간학적 문헌이다. 창세기는 바르게 이해된 적이 없는 불운한 문서이다. 에덴 동산은 착취당하지 않는 원시 노동 사회이다와 같은 구절입니다. 선생님 본논구에서 줄기차게 창세기적 해석, 창세기를 통해 보는 신동엽 시인의 생태계적 함의를 서술합니다. 혹시 창세기 이외에 신동엽의 생태계 정신을 규정할 수 있는 함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5장 창세기 3장입니다. 5장의 창세기 3장에서도 과감하고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는 행위를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가 아니라 몸을 무장한다는 것이며 신동엽의 표현에는 껍데기라고 언급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시절 아마 신동엽 시인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구였죠. 껍데기는 가라. 4월 딸뱅이만 안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시는 참여시라고 배웠습니다. 최정천 선생님은 껍데기를 인간의 자아식이 성숙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신동엽의 이 전설적인 시어인 껍데기는 생태주의와 연결하여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동엽의 알몸도 창세기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합니다. 저 껍데기는 가라에 등장하는 중립의 초래층을 에덴 동산으로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생태주의자라면 본능적으로 성을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생태주의자는 어린이와 여성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전언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좀 설명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결혼의 매매춘으로 과감히 언급하면서 시, 여자의 삶을 창세적 해석으로 결부합니다. 시에 나타난 모든 신의 뿌리 내림이라는 표현에 대해 신이 죽지 않는 이유는 여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토론자의 궁금한 점은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때 신에 대해 최정천 선생님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계신지요? 즉 신은 전 세계적인 유일신 종교 체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신적, 샤머니즘적인 다신교적 의미인지 기독교에서는 신, 즉 하나님은 영원성, 무호성, 그리고 구원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시에서 말하는 창세기적 여자와는 변별적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의 뿌리 내림을 신동 선생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떤 의미로 수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6장입니다. 6장은 매우 다양한 생각, 관점, 표현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신동엽이 인간의 노동과 성을 당당하게 찬양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성경 창세기에 비추고 있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신동엽의 시에서 그런 예를 찾아본다면 많다고 또 강조합니다. 신동엽의 생태주의는 근원적이며 동시에 완고하며 따라서 창세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다시 부각합니다. 신동엽의 시는 생태주의적인 시석이라고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동엽의 시의 표현에 단순성이 없게 된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면 고도로 단련된 정신, 명면한 정신이 필요로 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예술을 비롯해 인간의 모든 형식을 표현의 형식으로 언급합니다. 저도 이러한 점에서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 유명한 타로트 학파는 그러한 형식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타로트 학파에 의해 러시아의 바흐진 등은 그 유명한 러시아 형식주의 전통을 잇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형식주의는 문학의 내용이나 사회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연구 태도를 반대하고 실험적인 문학을 중시하면서 문학 작품의 형식과 방법 연구에 주력한 문학운동입니다. 1910년대와 20년대에 태동되어 세계 문예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스탈린에 의해 탄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최정천 선생님께서 신동엽 시에 대한 평가 해석은 마치 러시아의 형식주의 전통을 맥락에 닿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주의에서 말하는 사물을 새롭게 해석하는
빅토르 시콜라프스키가 주장한 낯설게 하기 기법이 오늘 최중 선생님 해석과도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법은 예술의 실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낯설게 함으로써 실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여는 것인데, 신동엽 시인의 시를 낯설게 하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생태주의 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의 형식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서는 누구도 생태주의 시를 쓰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문학사 전체적으로도 생태주의적인 면모를 보인 문학은 귀하며 신동엽을 뺀다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 시와 문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로 무시라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동엽의 시를 생태주의로 읽는 비평가나 시인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러한 해석이 왜 없었는지, 문학 비평가들이 신동엽 시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어느 지점에 서서 해석하는지 저로서는 매우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신동엽의 원수성, 차수성, 귀수성을 강조하고 이를 자연의 진화 법칙으로 평가합니다. 인간의 문명 문화의 발전 과정이 법칙적이라는 것이고 이를 신동엽 선생이 분명 알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철 작가가 신동엽의 시를 생태주의라기보다는 도가적 상상력으로 표현하지만 선생님의 견해로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 오염, 공해 등의 표현이 없어도 생태주의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강조점을 둡니다. 이는 신동엽 시인의 생태주의에 대한 견해를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금의 코로나19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코로나 현실은 인간이 범해온 자연훼손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백신이 될 것이라고 간단히 엉켜가고 있는데, 혹시 코로나19에 관련 신동엽 시의 생태주의 시를 해석하면서 한국 사회 혹은 지식인들이 미래적 사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신동엽 씨 생태주의자를 강조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본론과 코로나 시대에 대한 그 개인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지역학 연구자로서 저는 전 세계적 현상인 코로나19에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는 카오스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실험을 오랫동안 선도해온 서유럽 국가들, 미국 등이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방 국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북중미 남아메리카를 포함 유라시아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도 재난 상황입니다. 소위 선진국에서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에 승리했다는 자본주의 측에서도 심지어 자본주의도 끝났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사회가 뉴노멀의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뉴노멀의 진정한 역사적 문화 정체성의 함의와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할지 역사학자, 문화학자, 미래학자들의 철학적 관심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소련 해체를 제대로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자비로 코로나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제사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최정천 선생님의 논구를 읽으면서 이 세계에서 생태주의가 다시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국가의 방향성에도 일견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진국에서도 일상을 살면서 디지털 통제를 개시했습니다. 서유럽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였던 개인적 자유를 의무하기 위해 국가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카오스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혼돈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21세기 가장 뛰어난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슬라보의 지적은 코로나19 현대적 상황을 보면서 과감하게 소련식 용어를 다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는 이를 새로운 공산주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는 소련식 공산주의와 동의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제사회는 엄격한 통제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 역사, 환경 문제를 절치부심하게 바라보았던 신동엽의 생태주의 세계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되고 미래의 생태주의적 방향성이 향후에도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오늘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정세인 선생님께서는 기독교인인 것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개신교인입니다. 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글을 한 3가지로 써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창조했다면 분명히 이런 지구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언어를 통해서 창조한단 말씀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창조했는데 어떻게 이 물질이 나타나겠습니까? 즉, 그 창세기는 이 세계 자연의 법칙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칙성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바뀐 거는 이게 의미한 거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가난하게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이 많은 숫자 가난하게 살 수는 있어도 부자로 살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한테 말하는 더 가난하게 살아라. 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런 사태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 지구과학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열대우림이 사막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0년, 한 100년 후면은 우리 한국에서 겨울이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겨울이 사라진다고. 지구 온난화죠. 그렇게 지구가 사막화되면은 지금 지구가 얼음으로 덮여는 남극과 북극에만 식물이 있고 그 식물이 있는 남극과 북극에만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이 100%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은 그게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소박하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쓸데없는 지랄을 하지 말고 소박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인슈타인을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3차 대전은 무엇을 가지고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4차 대전은 분명히 도끼와 망치를 가지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원시사회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 인간이 자연을 학대해서 자연을 다 팔아쳐먹고 숭배시켰는데 뭘 어떻게 했습니까? 원시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신동엽 선생님이 말하는 원수사성 기수성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신에 대한 얘기는 정세인 선생님을 만나서 토론을 하면 더욱더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이상으로 신에 대해서 궁극적인 탐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창세기 1, 2, 3장을 100% 논리적으로 분석해 놨습니다. 100% 완전히 논리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논리가 이 세계 존재예요. 논리가 자기 원인입니다. 자, 신의 창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신이 창조했다고 한다면 신 창조주가 따로 있고 창조해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창조하는 대상이 뭐예요? 전제죠, 전제. 자기가 창조할 대상을 밖에서 끌어오는 게 그게 어떻게 자기 원인이겠습니까? 그건 자기 원인이 아니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자연 스스로가 나타난 거다. 자연 스스로가 창조한 거다. 그러면은 창조 대상을 밖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니까. 이게 자연의 진화예요. 그리고 성서는 분명히 신이 언어를 통해 창조했다고 했지 어떤 물질적인 재료 가지고 창조했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발 좀 성경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신학책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 그게 신학이 아니라 전부 다 신앙이에요. 신학이 아니라 정말 이 잘못된 기독교의 문명의 기초 위에서 이 세계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을 완전히 헛되게 잘못 해석하고 이해한 그런 까닭으로 그런 기독교 문명에서 이 세계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자연이 논리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논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자연이. 논리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게 이런 사태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좀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아까 뭐 여러 질문을 하신 것 같아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제가 기독교에 대한 질문은 거의 안 했고요. 오늘 사실 생태주의에 대한 뭐 그게 관심이 있어서 대체로 그 그러니까 질문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이 지구 생태계란 말이에요. 지구 생태계. 아니 선생님 저 기독교인인데 은교도 기독교인인데 성경 제발 좀 잘 읽어요. 그 지구 생태계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하는 게 지구 생태계 6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창조가 6날이 걸린 거야. 6날이. 무슨 썩어 죽으려면 젊은 지구론이고 뭐 늙은 지구론이 왜 나와? 예? 세계 난다긴다는 신학자들 뭐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무슨 쓸데없는 개소리. 예? 저 신원을 쓴 뭐야 누구야 그 사람들 그러고 무슨 최초 치를 쓴 누구야 존 레녹스 같은 사람들 다 헛소리라 그게. 지구 생태계를 창조했는데 지구 생태계가 6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창조에 6달이 걸린 거다. 그리고 그 논리가 단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는 겁니다. 좀 제발 성서를 바르게 읽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겠네. 저는 그 신은 안 믿지만 예수는 믿거든요. 그리고 신서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법칙들은 저는 믿어요. 100%. 예. 그러니까 저야말로 참된 의미 기독교 신자죠. 예? 그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들 정희생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예. 그 아마 성경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이게 두 분 선생님 나중에 따로 또 만나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좀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종호 선생님도 마지막에 질문하셨고 우리 정세진 선생님도 질문하셨는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는 생태주의와 사실 문학에서 말하는 생태주의가 좀 많이 다른 층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동엽 문학에서 생태주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태주의가 보통 다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생태주의와 기존의 사람들이 말하는 생태주의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생태주의 연구가 신동엽 연구에서 잘 안 되었는지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하고 객석에서의 토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정희생 선생님께서 인간한테 번영하라. 그게 문화적인 번영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지구 생태계 지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응? 그 부분만 그러니까, 여기서 리버의 그 기독교와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책이, 기독교와 문화라는 책이, 리버 말고 또 누구 다른 사람 있는데 하여간 그 읽어보면 그런 게 문화를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악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책이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체가 악이다. 그러니까, 밀테이가 토이노의 비가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그 놀이가 된 것이다. 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뭡니까? 뭐죠? 그러라고 말을 했죠. 니케이가 토이노의 비가에서. 그런데 하여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신이 창조한 자연이 있는데 그 기존의 아름다운 것을 또 왜 쓸데없이 허구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이 고생하면서 하느냐. 에? 그런 얘기는 지금 이세영 씨가 질문한 게 맞습니까 이게? 그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뭔가 우회적으로 제가 추측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객석이 아니라 청중에서 토론을 이어갈까요? 예, 예. 예. 저희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간단하게 네. 자기 몇 분 소개 인사말 듣고 또 토론 이어갈게요. 저희 예, 예. 최미라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최근에 김은교 교수님 도서관 강연 듣고요. 여기에 신동엽 학회에 저희도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거 자세하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근데 저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뭔 내용인지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낯설게 하기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이 더 본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핵을 알기 위해서 도구로 형식을 이렇게 좀 다르게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네. 형식이라 한 게 몸이에요, 몸. 몸, 다른 말로는 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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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육체와 정신 이 정도로 그러면 형식과 내용을 육체와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표현을 하자면 그 정신 자체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물질을 이용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물질을 예. 이용하는 거에서 형식이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형식이. 예. 네네네. 근데 두 가지에서 이제 형식을 우위에다 놓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보통은 우리가 왜 내용을 더 중시하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좀 제가 그 얘기를 예. 했죠. 우리 향후 선달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정말 우리 향후 선달이 예,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관념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더 형식을 추구하자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화가가 꽃을 그리잖아요. 예? 네. 그 네. 꽃이 뭡니까? 그 꽃. 꽃이 몸 아니에요, 몸. 그 꽃이 네. 형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꽃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까? 꽃의 내용이 뭐예요? 꽃의 내용을 그릴 수가 꽃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네네. 형식의 내용이 아니다. 예. 그리고 정선 선생님, 제가 러시아 문화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이긴 자료가 전부 다 위에 한 것이 전부 다 러시아 문학자들이에요. 러시아 그 형식주의 뭐 그런 자료이고 주소 없는 편지 그 선생님 그 책 있어요? 주소 없는 편지.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외한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게 의혹이 생겨서 제가 이게 뭐 네. 문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내용을 더 중시하는데 형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제 궁금증을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은 형식 내용이 아니라 형식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만사가 어떻게 문제냐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문제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논리적인 문제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 것이야? 어떻게 사랑하냐? 어떻게 미워할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문제는 이 어떻게 논리 그게 형식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설명 들으니까 이렇게 조금 알 것 같아요. 예, 곰곰이 생각하면 될 거고 이게 제가 이게 보물같이 가지고 정세인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보물같이 가지고 책이에요 이게. 주소 없는 편지. 예. 그런 책이 예. 네네. 주소 없는 편지. 네. 예, 제가 문학을 맨 처음 공부할 때 읽은 책이에요. 제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용이 돼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미경 선생님 혹시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 들은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질문 있으신 분 위주로 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성경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에서 살고요. 뭐 공주, 부여, 세종, 중부지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직장인이면서 나머지는 거의 시와 어떤 문학, 낭송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동엽 학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전에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다 학술회를 하다 보니까 못 갔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 시대로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 우리 지성인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저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지금 우리 최종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예. 신동엽 시인의 시를 지금 이런 상황을 전 사실 아무것도 신동엽 시인은 교과서나 참고서나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창 시절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아줌마가 되어서 신동엽 시인의 시는 이런 것이다라고만 알고 왔는데 지금 최종천 선생님의 이 어떤 제가 그동안 몰랐던 신동엽 시인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신동엽 시인의 시를 소리로 내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전에는 그냥 신동엽 시인 하면 막 저항하고 싶고 막 반항하고 싶고 어떤 막 들깨처럼 막 그 어떤 들판을 막 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선생님의 한 1시간 동안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지면서 이 신동엽 시인의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혹시 낭송하는 저한테 좀 충고를 좀 해주신다면 신동엽 씨는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충고를 한마디 좀 듣고 싶어요. 신동엽 씨가 있게 뭐 신동엽 선생님 씨는 있게 순하고 음, 쏙쏙 이해가 되잖아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 되고 그리고 시에서 이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의외로 어려워요. 네, 시를 네, 짤막하고 단순히 쓰기가 네, 의외로 네, 어렵습니다. 이 네. 정신적인 단련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런 데는 그런 거 볼 때 그리고 신동엽 선생님이 우리의 본연의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신동엽 선생님의 시의 생명인 아마 무진장 길 겁니다. 우리의 본연의 것을 다루고 노동과 성, 어린이 뭐 이런 여성 문제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많이 사랑받을 것이고 생명이 길 아, 것이다. 예. 음, 아, 어,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예?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신동엽 시인의 시가 노동이나 성이나 어린이, 여성을 위한 그런 어떤 문제를 다뤘다는 거죠, 지금. 지금 제가 문제 예, 문제를 삼았다는 게 아니라 예. 찬양이잖아요. 찬양. 아, 찬양. 여성과 어린이, 예. 노동 이런 걸 찬양하잖아요. 아, 예. 네네. 아, 아, 찬양 더 나가서 이게 존경하고 받들고 예. 그런 뜻이죠.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마 박은미 씨 뭐예요? 박은미 선생님이요? 박은미 씨. 박은미 선생님 한 말씀 준비되셨나요?
선생님 얘기를 지금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스님. 아, 질문은요, 그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노동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노동을 좀 두 가지 방향성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몸 노동을 통해서 어떤 생태주의를 이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노동에 대해서는 막 비판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왜 도대체 같은 노동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시는지, 그리고 노동과 생태주의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 너무 재밌게 그,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노동이 아니에요. 기계 노동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몸으로 직접 하는 몸 노동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자, 기계 노동하면은 그 기계의 노동의 방법과 목적이 다 축적돼 있어요. 기계는. 예. 그러니까 기계 노동하면 기계에 인간이 종속이 되는 거죠. 기계에. 완전히 실제 노동 현장에 가보면 기계가 일이 계속 하다가 뭐 어디 안 된다고 삑삑삑거려. 그러면 사람이 졸고 있다가 얼 깨어나고 그 신호도 다 달라요. 잘 안 되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호 소리가 다 다릅니다. 삑삑삑 그러면 사람이 가서 그 기계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의 종 아닙니까? 노동을 버렸으니까. 그리고 기계 노동은 안 되는 게 우선 자연을 대량으로 착취한단 말이야. 대량으로 착취. 그러니까 자연이 아까운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으로 사람 죽이면은 사람 죽이는지 감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직접 죽이면은 죽인다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문명에는 그렇게 감각을 떼내버린 거예요, 그게. 그게 기계 노동과 몸 노동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여기서 행동협이 말하는 얘기는 바로 몸 노동. 우리가 몸만 상의 노동을 하면 착취도 없고, 공리도 없고, 환경 파괴도 없고, 무슨 그런 노동. 그런 노동을 행동협이 찬양하는 것이고, 기계 노동은 아니죠. 같은 노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계 노동은 사람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그 기계 때문에 사람이 또 많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에 1년에 노동자가 2,400명이 죽는데 2,200명의 과부가 만들어진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거 우리 현대건설이나 가면은 안전교육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가장 2,400명 죽으면 2,200명 정도의 과부가 만들어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1년에. 이런 나라라고 대한민국. 바로 기계 노동을 하기 때문에 기계에 치여 죽는 게다 사람들이 죽으면 몸 노동만 하게 되면 사고가 없죠. 그렇게 노동이 아니라 이게 두 가지 노동이고 그건 완전히 기계 노동과 몸 노동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노동이 없으면 인간 사회가 유지되잖아요.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이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사회 먹이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먹이가 없이 포식자 만들어가고 먹이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유지가 안 돼. 아까 신동엽 선생님이 이거 금강에서 이 피라미드 위를 향하여 막 기어오른다고 할 때 그 피라미드가 바로 인간 사회 생태계라는 얘기예요. 그게 계급이거든요. 인간 사회 생태계의 그 피라미드를 말하고 있는 게 신동엽 선생님이 거기서. 그래서 그 한 편만 봐도 그 시의 한 편만 그 구절 하나만 봐도 신동엽 선생이 타고난 생태주의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성공을 추구하고 뭐 그런 건 보편적인 우리가 보기에는 보편적이지만은 신동엽 선생님 보기에는 그게 보편적이 아닌 거라. 왜? 신동엽 선생님은 지구 생태계 전체를 보는 거야. 전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응?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전체 토론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모임은 한 2시간 정도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아직 소개를 못 나눈 두 분이 계신데요. 저희 행보님, 초원인가요? 지금 음소거를 켜고 계신 중인 것 같고요. 안미경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안미경입니다. 예, 저도 김은교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다가 초대를 받아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요. 저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소설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읽어가야 될지, 그리고 아까 최종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철학적인 부분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 어떤 시 세계를, 그 작가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은 좀 놀라기도 했고, 예. 그래서 더 많이 좀 관심도 가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보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총원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다가 지금 홍대에서,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지금 시를 쓰고 있고요. 환경이 바뀌니까 돌길하고 돌집이 많이 있는 서울에 있다가 앞에 나가면 바다 있고 이런데 오다 보니까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시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즐겁게 나름 새로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소개 못 나누신 분 없을까요? 예, 그러면 전비담 씨에 들어갔나? 예, 아까 해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 최종 우리가 선생님, 예, 아까 정세진 선생님 기독교인이신 것 같은데 만나서 신에 대해서 신의 창조에서 부디 격렬한 토론이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게 기독교입니다. 네. 저하고 늘 저러고 만납니다. 저랑 네, 만나면 최정 선생님, 저도 질문이 최종철이 많은데 최종철 나중에 만세. 격렬하게 한번 할게요. 종천형 할렐루야. 최종철 할렐루야. 아니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이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써진 그 책인데 구원하자면은 이 지구 생태 과학적인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과학적으로 조명해야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성경을. 그래야 구원에게 틀릴 거 아니야. 그런데 예. 자꾸 기독교가 그 신의 이식에 창조했던 그 신비감, 그 신비를 유지해 가면서 기독교 신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신비감을 놓지 않는데 이건 기독교의 큰 잘못이고 이렇게 갔다 오는 기독교가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예, 네, 형님,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아, 예. 네. 끝내 그러면? 헌금 걷어야 될 것 같은데, 헌금 걷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궁예가 돼버렸어. 예, 무슨. 그렇죠. 오늘 예. 오늘 발표하고 토론 이렇게 잘 진행해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박수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저희 김은교 회장님께서 예. 내년도 일정 같이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 이렇게 인사 나눠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3분만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종천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박종호 교사 선생님도 그랬지만 우리 토론해 주신 우리 박종호 선생님, 서울고등학교 박종호 선생님은 창비 국어 교과서에 아주 중요한 필자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경림 선생님하고도 같이 책을 내시고요. 여기 박종호 있죠. 이게 다 박종호 선생님 참여하신 교과서예요. 창비에서 나온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님이시고 정세진 교수님도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세진 교수님 여러 책 내셨지만 여기 보시면은 특히 러시아 이슬람 이 책이라든지 보이시나요, 표지가? 네. 예. 그래서 이 책이라든지 우리가 한번 도스토옙스키 할 때 한번 이런 책을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1월 달부터 악령을 우리가 한 1년 한 4개월 걸쳐서 강독을 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제 논문도 주시고 그러면 같이 정세생 교수님 인도에 따라서 읽을까 합니다. 제가 지금 정우영 전 학회장한테는 꼭 제가 아주 존경하는 형이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 날짜를
토요일 날 3시에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주중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첫째 주가 월계사기 때문에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 원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제일 중요한 사람이 우리 최종천 이사님하고 우리 박은미 선생님하고 정세진 선생님이신데 세 분 빠지면 이게 안 됩니다. 어떠신지요? 이대성 선생님, 이대성 이사님. 토요일 날 셋째 주 한 5시 5시 정도? 저는 그때 다 했거든요. 토요일 날 셋째 주는 어떠신지요? 이대성 선생님, 정세진 선생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매달 토요일 날 셋째 주 토요일 3시. 저- 이대성 선생님. 예, 저도 괜찮습니다. 예, 박은미 선생님. 네, 저도 괜찮아요, 스님. 예, 예. 다른 분들도 생각하실 줄 알고 그래서 토요일 날 세 번 주 토요일 날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딱 2시간 하는 걸로. 그래서 신동엽 씨도 읽고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최종태 선생님 잘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 이제 최종태 선생님 말씀만 좀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종천 씨는 이 창비에서 이 나는 밥그릇이 빛난다 시집이 있고요. 여러 책이 있지만 저는 이게 이제 눈물은 푸르다. 이게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이게 망치 같은 걸로 맞으면 눈이 멍들잖아요. 그 눈물이 푸르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멍이 들었다라는 것을 눈물이 푸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의 삶 이런 것들이 저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이제 정말 막스 엥겔스가 썼던 노동자들이 철학책을 읽고 낚시를 하고 농사를 짓는 아주 대표적인 자유인이 최종천 시인이세요. 비트겐슈타인은 거의 전문가입니다. 비트겐슈타인 그 철학자. 그다음 성경 지금 계속 얘기하셨지만 저 형의 그 성경 읽는 폭은 저도 신학을 대학원까지 했지만 대단해요. 대단한 그래서 오늘 형님 말씀이 이제 전달하는 게 이제 사투리나 뭐 이렇게 말이 좀 빠르셔가지고 전달은 안 됐지만 형님 이 허락을 얻으시면 제가 신동엽 학회에 이 영상을 올릴까 싶은데 너무 귀한 걸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올려요, 올려. 올려도 돼 형? 예, 예. 이거 그러면 누가 쏙 빼먹을지도 모르는데 에이. 장신대 교수 같은 사람이 싹 빼가면 어때? 어떻게? 신동엽 시인 안에 창세기가 아이. 있다 해가지고 한신대 교수들이 그 짓 잘할 것 같은데 한신대에서는 이거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러면 더 지금 좋지. 허락을 해주셔서 올려도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굉장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굉장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요 세 분께 한번 박수를 한번 치면서 우리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그러면 1월 몇째 주죠, 우리가? 1월 셋째 주면 박은미 선생님? 날짜가 16일이요. 예, 1월 16일 3시에 우리 첫 부분을 정세진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알게 모르게 한 20명 정도가 도스토옙스키 악령 읽기로 이렇게 하셨어요. 악령은 윤성환 선생님 열린 책들 출판사 책 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번역이 제일 제가 보기엔 제일 신뢰할 만한 번역자예요. 그 소설가 저희가 자체가. 각자 사면 되죠? 그럼요. 예, 예. 네. 세 권입니다. 네. 상중하. 예. 네. 그래서 먼저 신동엽 시간이기 때문에 신동엽 그 산문 시 읽기를 우리 이대성 연구이사님이 이렇게 펼쳐주시면 그걸 먼저 1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악령 읽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만 읽으실 분은 좀 늦게 들어오면 좋지만 사실 도스토옙스키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악령을 신동엽을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꼭 해주실 거예요. 이게 이대성 박사님 박사 논문이거든요. 서강대학교 여기 이대성 연구이사님 여기 보시면 이게 책으로 아마 나와야 합니다. 내년도에 꼭 이 박사 논문이 여기 보시면 그 신동엽이 읽은 책이 있어요. 여기 공유한 거 보이시나요? 예. 여기
이 42년에 나온 요 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지영 선생님이 일본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언제 읽고 옆에 일본어로 다 메모를 해놨어요. 신동엽 시인이. 그래서 한번 예, 좀 더 크게 드릴까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네. 아, 그리고 한번 교수님, 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네. 저번 그 원래 때 그 석가타, 오페레타 저희가 했잖아요. 네네네. 이대성 선생님이 일본어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셔서 그 네네. 번역을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예, 그건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지금 했으니까 카톡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대성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대성 선생님하고 같이 끝나고 상의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1월 16일 맞습니까? 1월 16일 3시에 먼저 우리 정세진 교수님이 좀 열어주시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세 분 수고하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